당신은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봄의 희망,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취, 그리고 이제 겨울의 문턱에 서 있거나 이미 그 깊은 겨울 속을 걸어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19세기를 살았던 한 철학자였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야 할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옳았을까?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가족들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혹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무거움, 그 고독감, 그 허전함이 사실은 당신이 인생의 더 깊은 진리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아니 몰라도 되었던 것들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왜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고독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며 들어보십시오. 일부 마음의 고통에 대한 철학적 이해.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에 걸쳐 의지와 표상의 세계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표상의 세계, 즉 현상의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모든 현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 즉 의지의 세계입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끝없이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60대, 70대가 되신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허전함과 불안감도 바로 이 의지의 작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한 자녀, 번듯한 집. 그런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어떻습니까?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전부인가 하는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영원히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지프스가 바위를 산 위로 굴려 올리면 또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도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쁨 속에서 이 진실을 잊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고 경험도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인생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만 잘 키우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키워놓고 보니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안부 인사도 뜸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희생하며 키웠는데 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지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충족되지 않으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승진하고, 인정받고, 성취하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인간의 의지도 계속 무언가를 향해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즉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그 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본성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을 탓하지 않듯이 인간의 고통도 탓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현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듯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인생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허전함, 외로움, 불안감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경험이며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서히 의지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수행이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 욕망의 허상을 이미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일시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지금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의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꼭 저것을 가져야 해, 반드시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해봐야 하고 많은 것을 추구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그 모든 것의 허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토대로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고통이 있어야 평화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2부 고독의 가치와 노년의 품격. 이제 우리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마 이 단어를 들으시면 가슴 한편이 쓰라리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왜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들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고독은 그런 종류의 고독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에 걸쳐 고독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왔고 그 결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먼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작용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고 간절해하는 상태입니다. 반면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혼자 있음을 즐기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세상을 고요히 관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의지에서 벗어난 상태, 즉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독의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처럼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관심사도 달라지고 세대 차이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손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면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취와 인정을 추구하느라 바빴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논쟁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 이런 순간들에서 젊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평화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곁에 있어도 그들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그들의 감정에 신경 써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깨달았을 때 고독은 더 이상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다. 나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의해왔다면 그런 역할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모든 역할과 관계를 벗어던졌을 때 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신과 만나는 것이 고독의 참된 의미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편견이나 관습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진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나 재산 같은 것들은 젊었을 때는 정말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고독 속에서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주는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허상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반면 자연의 아름다움, 음악의 감동, 좋은 책과의 만남 같은 것들이 주는 기쁨은 훨씬 순수하고 지속적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발견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가치관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회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품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세상과 부딪히며 자신을 증명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독은 이런 깨달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실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고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시끄러운 곳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한 곳에 가면 불안해하듯이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루하거나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지혜롭고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부 인간관계, 가족, 기대 내려놓기.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과 동시에 깊은 아픔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왜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질문들 뒤에는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허탈감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관찰한 바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각자의 의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속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다, 내 노력이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욕구가 섞여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받고 싶다, 지원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욕구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싶어 하고 자식은 돌봄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식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싶어 하고 부모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부모는 계속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독립적인 개체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평생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과 조건부 사랑의 차이입니다. 조건부 사랑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해주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와 시간을 보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런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한다는 것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비록 그 결과 자신이 외로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달라.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니 그런 기대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자신만의 의지가 있고 자신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관심을 갖지만 그 사랑과 관심이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부담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을 사랑하되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상황이 바뀌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이때 친구들이 나를 잊었다. 진정한 친구는 없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10명의 지인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때 상대방도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 상대방도 더 자연스럽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관계의 질은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관계를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4부 마음의 평온을 얻는 실천적 지혜. 이제 우리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의 본질, 고독의 가치, 인간관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실험하고 검증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관조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관조란 대상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이 자신의 인생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인해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라면 그 감정에 휘말려서 괴로워하거나 누군가를 탓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조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 어떤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일까?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감정에 덜 휘말리게 됩니다.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날씨를 바라보듯이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바람이 부네 하듯이 오늘은 내 안에 슬픔이 있네. 오늘은 내 안에 불안이 있네 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조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고 그 감정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의 최소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대부분은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대를 줄일수록 고통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기대를 갖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가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기대 대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기를 바란다는 기대 대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기대이고, 후자는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기대입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대신 오늘 날씨가 어떻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의 소리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의 시원함을 즐기고, 눈이 오면 눈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고통의 많은 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좋은 방법은 일상적인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과 향에 완전히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걷는 감각과 주변의 풍경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의 온도와 그릇의 감촉에 집중하고, 책을 읽을 때도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밖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단순함을 추구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많은 물건, 많은 활동, 많은 관계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활동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의미가 있고 기쁨을 주는 활동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시간이 여유로워질수록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인간관계도 점검해 보십시오.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하는 관계들은 서서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에 더 집중하십시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의 연습입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햇살이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평소에는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연습을 하면 있는 것, 충분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마음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성취할 필요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화분의 식물을 돌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용의 지혜를 기르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나이, 과거, 다른 사람의 마음, 자연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대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 이런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이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시도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평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행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가 저물어 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것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계속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성취하고 쌓고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다음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실수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때로는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혼자 있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의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수한 존재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성취할 필요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에 걸쳐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지에서 벗어난 순수한 인식, 욕망에서 자유로운 고요한 관조. 이런 거창한 말들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평화롭게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오셨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오늘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합하여 지혜로 승화시킬 때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내적 충만감.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얻을 수도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어떤 젊은 사람이 여러분을 꼰대라고 부른다거나 세상이 여러분을 구세대라고 치부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행착오는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행착오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다른 편에 도달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쓸쓸할 때도 있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적응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인생의 일부구나. 이것도 받아들이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햇빛이 나는 날도 있듯이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지만 모든 날이 나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깨달음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때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은 별빛 아래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 늙은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로운 순간들이 늘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생각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작은 추천 한 번이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실 시간입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하늘인가요? 파란가요? 흐린가요? 어떤 하늘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 호흡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내일도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제가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평소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지혜도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전문가의 말보다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의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작은 댓글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는 오늘과 같은 주제의 영상들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매 지혜, 고독한 시간의 활용법, 인간관계의 철학 등 관심이 있으시면 제 생목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평안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시길, 그리고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